네, 반갑습니다. 클리드 에듀 남상 교육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번 수학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릴 거는 수학 공부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우선 수학이란 과목 자체, 학문 자체가 논리력을 키워주는 학문이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모두 구석구석에 쓰이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중 고등학생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눈앞에 있는 목표가 대학 입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대학 입시까지 성공적으로 수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대학 입시를 알아보면 대학 입시는 학교 성적이라고 불리는 내신과 마지막에 보는 수능 시험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내신의 성적은 해당 학기의 중간 기말고사인 지필고사 그리고 중간중간 수시로 보는 수행평가가 합쳐져서 학기 성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모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문제를 푸냐면 학교에서는 한 교시죠. 50분 동안 20문제, 약 20문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고 수능에서는 100분 동안 30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이 나뉘어져요. 현재는 이제 석차 등급제라서 등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1등급은 상위 4% 16등. 이거는 한 학년 기준에 400명을 그냥 평균 값으로 놓고 한 거고요. 자, 400명의 4%면 16등이죠. 이거는 이제 문이과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쓴 등수기 때문에 적절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등급, 3등급, 4등급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몇 등인가를 잘 봐야겠죠. 그래서 등수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수능은 한 번에 수험생이 약 40만 명이라고 해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등급은 나뉘지만 4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는 나의 등수를 계산하는 게 사실은 감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는 뭐 18,000등이었네 뭐 이런 걸 보기 어렵죠.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그냥 등급 컷 점수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급 컷이 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기준에서 좋은 시험은 등급 컷을 잘 나눠주는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뭐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이런 게 나오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 주어져 있는 수능 문제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이 등급을 잘 쪼개주지를 못해요. 등급을 잘 쪼개주려면 각 등급을 쪼개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린 그런 문제들을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킬러 문제들을 얼만큼 내가 정복해 나가느냐가 등급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킬러 문제는 내신 시험에도 있고 수능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킬러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수학 문제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요. 한 문제에 몇 개의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가.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조건이 얼마나 복잡한가. 복잡하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어져 있는 조건을 딱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조건이 있고요. 한참을 뜯어봐야 해석이 되는 그런 조건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꼬아놨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 지필, 수능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지필 수능을 좀 살펴보면 일단 학교 시험은 그 시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다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복잡하게 꼬아놓고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수능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고등학교의 뭐 중간고사 하나를 비교했을 때 시험 범위는 12배가 넓은 거죠. 대충 이해되시나요? 이제 한 학년에 4번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
12배 정도의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능은 한 문제에 포함된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묶여 있어요. 이건 이제 킬러 문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능 문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냥 단원별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있는 중학생들도 시험 공부를 할 때 중학교는 이제 성취, 도를 봐요. 그러니까 성적을 봐요. 점수, 등수를 안 봅니다. 석차 등급제가 있고 성취 평가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해요.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 기준의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성취 평가 같은 경우는 점수를 잘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굳이 등급 나누는 킬러 문제를 많이 포함하지 않아요. 중학교 수학 문제는 다르게 말하면 유형을 반복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 외워서도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교 내신과 수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주는 문제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쪼개볼 수 있어요. 수능 같은 경우도 1번부터 4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문제, 계산 문제예요. 그 뒤로 점차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21번은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서술형도 22번부터 30번까지 풀어나가면 한 28, 29, 30번 서술형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계산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응용, 그러니까 단순한 응용은 한번 좀 내가 그래도 어디선가 봤던 형태의 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범위가 넓지 않고 딱 한 가지 이 주제나 개념에 대해서 약간씩만 조건을 변형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러 문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하고 바로 내가 풀어야 되는 신유형이라고 불리는 문제들이죠. 유형만 새로울 뿐만 아니라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서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진짜 킬러 문제 뭐 21번, 29번, 30번 이렇게 한 3문제 정도 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한 2문제 정도 더 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붙어요. 그래서 총 해석 능력이 없다면 한 5문제 정도는 학생들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학 입시에서 보는 등급, 기준 잡는 등급이 1, 2등급을 목표로 하잖아요.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수능 과목의 평균 등급은 무조건 5등급입니다.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1, 2등급을 받으려면 그런 킬러 문제를 잘 정복을 해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문제는 나는 못 풀어. 아직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난 그런 걸 난 못 풀 것 같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킬러 문제의 핵심은 깊이 있는 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고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의 개념이 새로 나왔을 때 그 정의를 익히고, 자, 의의는 뭐냐면 그러한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 뜻, 쓰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왜 하는지, 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서 발현되는 추가적인 이제 성질들이 나와요.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다룰 때 쓸 수 있는 성질들이 나옵니다. 그 성질들을 잘 익힌 다음 이제 문제를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나만의 풀이 방법을 세워야 되는 거죠. 혹시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현재 상황을 좀 돌이켜 봐서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해들이에요. 문제를 보면 바로 풀어야 한다. 문제는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거다. 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뭐 책 한 권을 여러 번 보던, 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개의 책을 반복해서 보던, 어쨌든 반복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숙제부터 안 틀리는 것이 좋다. 자, 이런 생각들 혹시 하고 계시나요? 자,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선행하면 좋겠지.
선생님이 먼저 풀어줘야지. 나는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을 따라 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대표 문제들을 풀어야지 내가 풀 수 있어. 일단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좋아. 숙제는 다 맞아야 돼. 문제를 보면 바로 풀어야지. 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나쁜 생각들이다. 수학 공부를 망치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행하면 좋겠지. 고등학교부터는 안 통합니다. 특히 이제 선행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가면 고등과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선행을 하죠. 맞아요. 고등학교부터는 양도 늘어나고 문제도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지고 생각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층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요.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 RPM이나 센 정도는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또 거꾸로 내려오면 그래서 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내용을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등학교에 도달했을 때 그 이상 선행은 거의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학교 시험은 어렵고 해서 주로 내신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벌어왔던 시간이 금세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왔던 습관 때문에 한 과정을 1, 2년 먼저 선행했던 습관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또는 이제 3학년 초까지 배워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2년씩은 당겨놓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은 미리 1, 2년 정도 선행을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아랫부분과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의 풀이를 따라간다는 건 선생님이 해석하고 선생님이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까지를 외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 풀기죠. 물론 뭐 모방의 창조 아니 뭐죠? 창조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선생님의 문제풀이까지 모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의 생각을 학생이 이제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내가 할 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선생님의 방법을 따라 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달리기 시합을 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보조기구가 달려 있었단 말이죠. 나를 더 잘 뛸 수 있게 도와줬던 거. 근데 고등학교 때 이 보조기구를 풀고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조기구를 풀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근육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뛰기는커녕 걷기도 힘든 거예요.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자기의 두 발로 서서 자기의 두 발로 뛰는 힘이 필요한데 계속 선생님이 먼저 풀어주고 그걸 따라 풀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신유형에서 그 자리에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은 거의 전혀 손도 못 대는 그런 학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많은 것. 자, 양치기는 양치기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양을 많이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시쳇말로 양치기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수학은 정말 깊이 있게 한 문제 한 문제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했던 선행 때문이에요.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학년 건 또는 그 다음의 학년 것까지 선행을 하면 계속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선행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과 함께 해나가잖아요. 한 번에 한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개에서 3개까지도 한단 말이죠.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것도 같이 하고 중학교 3학년 것도 같이 하는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부 양 자체가 늘어나요. 해야 될 양 자체가.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해당 수학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는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그 많은 양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쉐도잉 하는 거야. 선생님이 먼저 문제 풀어주는 거를 관찰을 하고 선생님처럼 따라 풀기를 많은 양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나쁜 습관이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의 풀이를 따라 푼다. 내 생각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 수학 문제를 그러면 다루는 감정은 어떨까요? 꼴도 보기 싫겠죠. 재미도 없고 노동하는 느낌일 거고. 더 큰 거는 이렇게 선생님의 생각을 빌려다가 공부하는 방식은 나중에 나 혼자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굉장히 약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맞아야 해. 틀리는 거 습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 틀려야 돼요. 연습할 때 틀리면서 나의 부족한 지점들을 찾아서 해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 나의 약한 지점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보고 학교 시험을 본다면 진짜로 잘해야 되는 건 그때잖아요. 학교에 내신을 잘 해내고 수능을 잘 보는 것. 그런데 내가 연습할 때부터 틀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선생님만 또 따라 풀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를 보면 바로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 이건 어른들이 또 만들어 놓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어른들의 잘못을 기준 잡을 때 제가 학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을 기준으로 한 레벨의 세분화, 선생님의 풀이를 보고 따라하기, 그 다음에 공부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숙제라도 틀리면 안 돼, 모르겠다면 이렇게라도 외워.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환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학원에서 한 학년에 대한 레벨을 많이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만 하고 기초만 하는 아이들, 또는 뭐 한 학기 선행하면서 내신을 함께 보는 아이들, 뭐 1년 선행하는 아이들, 2년 선행하는 아이들, 이렇게 선행을 기준으로 레벨을 쪼개놔요. 그래서 마치 1, 2년 더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저게 잘하는 거고, 거기를 목표로 계속 거기까지 가야 돼 라고 자극을 주죠. 그리고 어머님들은 그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너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은 뭐 하면 좋고 뭐 못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냥 나쁜 거예요. 그냥 나쁜 거, 해치는 거, 우리 아이의 수학을 해치는 행위인데,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독이 되는 선행을 기준 잡아서 레벨을 세분화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풀이를 그냥 보고 따라만 하기. 근데 학원에서 많은 양을 한 번에 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풀이 수업을. 그래서 뭐 대표 문제를 풀면 그 대표 문제에 따르는 비슷한 문제 한 두세 문제, 많게는 네다섯 문제씩 붙여서 숙제가 나갑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 한 12문제 정도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따라 풀어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런 식으로 내신 문제도 있고 뭐 선행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많은 문제를 다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방식대로 따라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 또 보여줘야 될 게, 우와 저 학원은 숙제를 이만큼 내준대, 저 학원에서는 뭐 3개월에 어떤 책을 끝내준대, 이런 것들이 학원의 홍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와 저기 학원에서는 선행을 여기까지 하고 공부량도 많고 그래서 좋은 학원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제 많이 틀려야 돼요. 일부러 틀리라는 건 아니지만 오답에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연습할 때 고쳐야 실전에서 잘할 수 있게 돼요. 김연아 선수가 연습 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러면 높은 점프, 다음 단계 점프를 못 뛰었겠죠. 실패하고 또 고치고 실패하고 또 고치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가장 나쁜 방법,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외워서 해. 이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과목을 지도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본 수학의 공부법.
새로운 개념은 배경 지식을 함께 탐구하라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가 있으면 그 정의가 왜 나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넓게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걸 심어주는 배경 지식 수업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함께 탐구해 볼 만한 궁금증들을 다음과 같이 한번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누가 왜 이렇게 제안했지? 누가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개념 수업을 시작할 때 하는 질문이고요. 나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뭐 당연히 개념서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 학생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특히 저기 두 번째 질문도 뭐 보면은 분수 제곱근 허수 로그의 공통점 뭘까?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수법인 십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1 나누기 3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뭐 소수점을 이용해도 0.333333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뒤에 쓰지 정확하게 떨어지게 딱 맞는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제곱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2가 될 수 있는 수를 유리수 안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수법, 십진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묻는 대로 그러니까 식대로 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물어보는 대로. 그러니까 1 나누기 3을 그냥 3분의 1로 써버리자는 거죠. 물어보는 대로 수의 형태를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허수 로그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은 어떨까? 실제 중학생들 또 고등학교 1학년 또 나와요. 교환, 결합, 분배 법칙. 그러면은 연산 법칙 3가지 써봐. 그러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라고 써요. 근데 저걸 왜 하지? 어디에 쓰이지는 잘 몰라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사칙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수 있죠. 정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리고 나눗셈도 분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뺄셈 나눗셈을 없애고 덧셈 곱셈만 남는 계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유는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 분배 법칙을 구성하는 연산이에요. 그런데 뺄셈 나눗셈은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분배 법칙에도 쓰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죠? 덧셈과 곱셈만 남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성질, 그 다음에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수화식을 연산해 내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돼요. 생각들을 함께 하면서 가야 됩니다. 개념 이해에서. 그리고 그걸 나만의 개념 노트로 작성을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이렇게 앞에 설명했던 배경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도 이것과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연결돼서 수학은 연계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A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A와 관련 있는 B라는 개념, 그 전에 C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서로 맥락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개념 노트에 함께 작성을 해야 하고요. 당연히 정의와 그것의 쓰임, 표현 방법들이 익혀야 되고 증명에 따른 기본 성질도 함께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선생님과 개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과 덧붙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는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해주는 해석을 해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성질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 다시 개념 노트에 포함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만의 개념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깊이 있게 완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건 고등학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선행을 통해서 다음 과정을 미리미리
이 계단식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학원에서 기본 배우고 그다음에 뭐 응용 배우고 실력 배우고 심화 배우고 최상위 배우고 이렇게 5단계씩까지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하면 이게 안 통하잖아요. 오히려 한 번에 깊이 있게 완성하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선행을 한다는 것은 한 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근 2년 동안 개념부터 심화까지를 쪼개서 한다는 구성이거든요. 짧게는 1년. 그게 아니라 딱 방학부터 해당 학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그 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한 번에 끝내는 이런 습관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때 부담이 없습니다. 선행으로 1년씩 2년씩을 미리 당긴 학생들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엄청난 불안을 느껴요. 아, 이거 선행해야 되는데 선행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리 선행해온 내용들이 다 끝나 있어요. 멈춰 있고 거기에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미리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학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내신 성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2, 고3 성적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 점수 여기에서 의외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 번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본 수학은 이제 개념 부분하고 문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단원의 개념부터 쭉 공부를 해서 문제집에 있는 여러 난이도의 문제까지 한 번에 한 샷에 끝내는 돌아보는 거 없이 한 단원씩 한 단원씩 딱딱 끝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선행을 하고 양을 치면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제를 결국 해야 되고 그럼 속도를 재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상태에서 부담을 줄여야 곰곰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과거에 생각해 보면 보자마자 바로 풀어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그때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오늘 며칠이야 그러면 오늘 5일이에요 그러면 5번, 15번, 25번, 35번 저 때는 45번도 있었어요. 한 반에 50명이 넘어서 나와서 뭐 문제를 풀어. 근데 이제 나와서 문제 안 풀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맞았어요. 너 이거 모르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은 알고 모르고가 아니거든요. 처음 보는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만으로 해석해서 푸는 거죠.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자마자 바로 풀어야 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풀어야 되고 선생님 따라 풀어야 되고 이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벼워야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죠.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골똘히 수학 문제를 보고 있어요. 손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수학 공부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못 견뎌 하시죠. 얘가 놀고 있는지 공부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비주얼로 아이들의 학습 계획을 잡으시죠. 양이 많고 막 선행 빨리 하고 막 레벨이 높고 그건 다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의 수학을 망치는 길이죠.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한다는 건 개념, 내가 쌓은 개념,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석을 해내는 개념까지 그 개념이라는 것만 딱 그것만 붙잡고 꼼꼼히 살펴보는 그래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관점이 높아야 넓게 보잖아요. 문제의 맥락이 이해가 되고 출제자의 의도도 보이고 그랬을 때 제대로 조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풀 건지 설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하는 방법이고 이게 원래 수학이 추구하는 학문적인 어떤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이것까지 모두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곱씹어보고 곱씹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푸는 과정을 좀 나누어서 단계를 나누어서 푸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제 저는 이제 코, 호, 소, 노 이렇게 라임을 맞췄는데요. 수학 문제는 첫 번째 아이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는 조건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힌트들을 줘요. 이 조건이 꼬여 있기도 하고 바로 보이기도 합니다. 조건들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떻게 풀 건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야라는 전반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설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지?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끝내고 나서 손이 움직여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솔루션. 그래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자기가 생각해서 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인 해설 강의를 또 해주시겠죠. 문제 푸는 부분을. 거기에서 자신이 풀었던 방법이나 생각, 그리고 선생님이 새롭게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부딪혀야 돼요. 변증법처럼 정, 반, 합 해서 나의 또 새로운 생각이 또 만들어지고, 또 선생님의 사고와 나의 생각 만나서 또 새로운 나만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노트해서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개념을 고도화해야 돼요. 한 차원씩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을 보거나 뭐 해설지를 보거나 할 때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과를 해야 돼요. 필터를 가지고 선생님의 생각이 와서 부딪힌 다음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만의 새로운 생각, 나만의 개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선생님의 설명이 참 좋구나.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막 선생님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 역시 하기도 하고, 이번 설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감히. 그래도 얼마나 자립적이에요. 그래서 더번 수학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죠. 개념서의 개념 노트, 풀이집의 반성 노트. 근데 이게 함께 진행이 된다. 1단원 개념이 끝나면 1단원 문제풀이. 그리고 여기까지 모두 학생 스스로 합니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줄 거고, 마지막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을 선생님이 마무리해주는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은 개념을 시작하는 것과 문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만 관여를 하지, 그 중간 과정은 모두 학생 스스로 채우는 그런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 거고요. 아시다시피 클리드 에듀에서 이번에 개발 완성한 바로 생각나라는 이제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학습 이력을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확인 학습은 따로 모아서 바인딩 해 드릴 거고요. 진도는 무조건 방학에 다음 학기 거를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럼 이번에 시작할 때는 중학교 1학년 것만, 다음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2학기 거, 겨울에는 1학기 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타협을 본 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만큼은 한번 선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전체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체감하기 가장 힘든 시기가 고1 과정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배웠던 모든 대수, 즉 수화식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다시 나오면서 거기에 살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요. 차수도 올라가고 다루게 되는 문자의 개수도 높아지고 시계 조건도 복잡해지고 함수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기하 대수를 합쳐서 해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만큼은 중학교 3학년부터 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과정만 좀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수학 1, 2 이런 과정들은 오히려 고등 수학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렇게 원칙적으로 공부했다면.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만 한번 선행을 하고 그 이외에 선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보면 선생님과 진짜 개념 설명 듣고 노트 정리하고, 자기가 정리한 것만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하고 스스로 고치고, 그리고 다시 해석 노트에 작성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는 선생님이 맨 첫 번째 개념 들어갈 때와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해석해주는 이 두 번의 과정이 강의로 묶이고 나머지는 관리로만 진행이 됩니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더본 수학의 실물을 가지고 개강 안내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